고유어 첫 시간입니다. 한자어와 영어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점이라 오히려 우리 고유의 언어가 더 낯선 이렇게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볼 단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또는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들 한번 볼 거예요.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시간 많이 안 걸리고 풀었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 돌대가리, 멍추, 멍텅구리, 무지렁이 뭐 이런 거 좀 머리가 나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들이에요. 어떤 단어 때문에 익숙하게 풀었을까요? 멍텅구리, 돌대가리 뭐 이런 단어가 익숙하셨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멍추라는 단어를 내가 많이 들었었던 단어라서 좀 익숙한 단어예요. 그는 멍추였다 뭐 이렇게 나오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바보 뭐 이런 걸 가리킬 때 멍추라는 표현을 쓰는데, 멍추도 표준어고요. 멍추라고도 쓰고 맹추라고도 씁니다. 맹추도 표준어예요. 나는 맹추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과장을 조금 더 보태면 우리 엄마한테 내가 맹추, 아유, 요 맹추야 이 소리를 한 8,700번은 들었을걸? 계산이 발지 못해서 뭐 심부름을 시키거나 이러면 심부름을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고 나면 혼이 나지.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 야물딱지지 못해서 없는 살림에 손해를 끼쳤으니 혼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요 혼이 나기 전에 이렇게 혼자 이런 거 잘못했는데 얘기했다가 혼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다가 엄마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거든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엄마의 입에서 아유 이 맹추야 이런 맹추 같은 게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날은 사실 크게 혼나지 않는 날이에요. 뭐 엄마 마음으로는 아유 타고난 거 자체가 이렇게 모자라서 이걸 내가 야단을 친들 어떡하냐, 이 못난 것도 내 새끼니 내가 감당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절반은 포기하고 절반은 체념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자식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이래서 아유 요 맹추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사실 잘못을 하고도 크게 혼나지 않는 그런 추억이 있어서 맹추라는 단어가 별로 나쁘게 기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맹추도 표준어예요. 지금 멍추, 맹추 뭐 이런 거 있다고 해서 멍충이도 표준어겠거니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멍충이 아니야. 멍청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요런 단어들 전부 다 좀 머리가 모자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나는 맹추 소리 많이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는 저 모르고 살래요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완전히 부정적인 말은 없어. 사실 대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하는 맹추는 그렇게 욕은 아니었었거든요. 다만 우리가 내가 맹추라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아유 이 멍청아 이런 소리를 들었다거나 이러면 나는 뭐 맹추니까 제가 머리가 나쁘게 태어난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이렇게 당당하시면 안 돼요. 요거 약간의 결함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요 결함을 메꿀 수 있는 뭔가 나만의 장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은 좀 하셔야 됩니다. 엄마는 뭐 내가 모자라든 잘못하든 엄마는 내 인생까지 책임을 져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멍추여도 엄마가 나를 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 조금 있다가 뭐 남자친구를 만난다거나 조금 더 자라서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는 다 내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뭐 내가 멍청한데 어떡해? 뭐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면 선택받지 못할 수 있죠. 내가 좀 머리는 아둔하지만 대신에 요 아둔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제 아둔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이 한 번 볼 때 저는 2번, 3번 본 노력파예요. 이렇게 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보여줘야 그게 또 내 매력이 되고 나도 선택을 받고 이런 거니까, 혹시나 뭐 요런 단어는 나쁜 거니까 모르고 살 거야 이러시면 안 되고요.
요 중에 있는 단어의 평가를 좀 받는다 이러면 나만의 매력, 나만의 장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은 조금 하셔야지 되겠죠. 여기 있는 말 중에서 나는 요 말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물론 엄마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맹추라는 말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던 말이라면 무지렁이라는 말은 조금 커서 많이 들었어. 요게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촌구석에서 온 무지렁이들도 다 알 걸 너는 왜 모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앞구절에 좀 촌구석에서 온, 촌에서 온 무지렁이 뭐 요렇게 앞에 조금 말이 붙죠. 왜냐하면 무지렁이라는 건 보고 들은 게 없어서 무식한 상태의 사람을 가리킬 때 무지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타고난 게 모자라는 뭐 요런 게 아니라 본 게 별로 없어. 들은 것도 별로 없어. 세상 물정을 잘 몰라. 그래서 무식한 상태가 됐을 때 무지렁이라고 합니다. 무지렁이는 순우리 고유어예요. 무식한 사람 이런 거 할 때 무식이라는 단어는 한자어거든요. 그 지식할 때 쓰는 배울 식자, 학식 이런 한자고요. 무는 없을 무자예요. 그래서 무식하다라는 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고유의 말이 아니라 한자어고 이렇게 좀 공부한 게 없어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해서 모자라다 이럴 때는 무지렁이다 같은 우리 고유어를 조금 가급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단어들 두루뭉술하다, 맹물, 실업의 아들, 얼바람둥이 이런 거는 실업의 아들, 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실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업의 아들이라는 건 좀 실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왠지 좀 두루뭉술한 경향이 있어 이런 게 각이 없이 각이 있다라는 게 딱 야무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처리한다라는 건 야무지지 못하게 그냥 변변치 못한 이런 뜻이거든요. 맹물이라는 거 뭐야?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없고 이런 게 맹물이잖아요. 그래서 맹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건 이 맛도 없어. 저 맛도 없어.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물에 물 탄 듯 뭐 이렇게 좀 변변치 못한 사람 이런 거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말은 요 얼바람둥이라는 말이에요. 얼바람둥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얼에 바람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안 없어지고 기억했으면 하는 말이 요 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솔직히 우리 고유의 언어가 좀 소중하죠. 일제강점기를 겪었거든. 우리는 이 일제강점기라는 기간 동안 일본인들이 조선어 말살정책이라는 걸 펴요. 조선어 자체를 못 쓰게 하고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시킨 거지. 그거 왜 그랬냐 하면 그 민족이 쓰는 언어 속에는 그 민족의 사고방식, 생활 문화, 생활하면서 겪었었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 자체가 문화의 총체거든요. 총체라는 거 다 묶여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제강점 기간 동안에 일본은 의도적으로 우리말을 없애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했었고 그 당시에 국어 선생님들이 조선어 학회, 조선어 연구회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떻게든 우리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죠. 탄압을 받는 바람에 조선어 학회에 가담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감옥에 갇혀서 옥사를 치르시고 표면적인 사이는 뭐 감옥에서 동사 얼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감옥에서 모진 고초를 겪다가 돌아가신 국어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때 조선어 학회에서 얘기를 했었던 게 말은 결의의 어리요 글은 결의의 미래다. 이런 생각으로 조선어 학회를 만들고 말모의, 조선어를 다 모아서 사전 편찬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때도 지금 보시면 말은 결의의 어리요 이런 말 쓰거든요. 참 안타까운 말이죠. 지금 여기에는 다 우리 고유어 쓴 건데 지금 보시면 말이나 글이라는 단어보다는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언어 한자 말입니다. 말씀은 말씀어 이렇게 쓰는 한자어고요. 언어를 우리말로 하시면 말과 글이에요. 결애라는 거 순 우리말인데 결애라는 말보다 아마 민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결애라는 표현을 한 우리 민족 한 70%는 결애라는 말을 안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지. 지금 끊임없이
한자어와 우리말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올림픽에서 둘이 막 이렇게 메달을 놓고 싸우는 선수들처럼 한자어와 우리말이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얘네들이 안타깝게도 뭐 올림픽에 나가면 그 선수가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지만, 말은 얘네들이 노력을 해서 살아남을 수는 없죠. 우리가 써줘야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우리말은 안 쓰고 한자어 쓰고, 이제 이 한자어 정도도 넘어서 영어를 더 많이 쓰고, 요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 조금 이게, 요즘에 누가 결애라는 말 안 쓰지 않나요? 얼이라는 말 안 쓰지 않나요? 이런 거보다는 조금 써야겠다. 우리 거를 좀 아껴야겠다.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힘들게 지켜온 말인데 조금 써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쓰십시오. 얼이라는 단어 진짜 안 쓰죠. 그 뭐 군대를 가서 얼차려를 받거나 MT를 가서 얼차려를 받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얼차려, 얼이라는 말 아마 잘 안 쓰실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는 얼차려라고 누가 하나요? 정신차려 이렇게 얘기하지. 그 정신이라는 거 한자어거든요. 그 순우리말로 하면 얼이에요. 그래서 얼이라는 게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얼이 빠졌다 이러면 정신 나갔다. 요즘은 또 얼이 빠졌다 이런 말도 너무 안 쓰지. 정신 나갔다 이렇게 쓰는데, 얼이 나갔다, 얼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신 나갔다는 소리고요. 얼에 바람이 들었다라는 건 정신이 야무지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얼에 바람이 들었어, 이렇게 좀 정신을 놓고 있는, 넋을 빼고 있는, 정신 못 차리고 멍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얼바람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바람둥이라는 게 그냥 바람둥이는 뭐 지조나 정조가 없는 사람들을 바람둥이라고 하는데, 얼바람둥이라는 거는 그 바람둥이랑은 살짝 달라요. 얼에 바람이 들었다, 정신 못 차리고 좀 흐리멍텅한 사람, 요 흐리멍텅한 사람을 가리킬 때 얼바람둥이라는 말 씁니다. 얼이라는 단어를 좀 씁시다. 정신 차리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얼 차리자 뭐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은 결의의 얼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 최연배 선생님이에요. 자, 3번에서 이제 봐둘 단어는 선택지에 있는 단어 먼저 볼 건데, 문열이라는 말 있어요. 문열이라는 거는 원래는 문, 열, 이거야. 뜻대로 쓰면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문 여는 사람이 문을 열어 놓으면 이제 뒤에 따라 나올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줄줄줄줄 따라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열이라는 걸 쓸 때는 문열이 이렇게 쓰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열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문열이는 보통 맞이를 가리킬 때 씁니다. 이거 맞이 순우리말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맞이라는 말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한자로는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의 경우에는 장남, 여자의 경우에는 장녀, 장남과 장녀 요런 말 많이 쓰는데, 요거는 한자말이고요. 우리말로는, 우리말에 오히려 성차별이 없어요. 우리말에서는 맞이, 성차별하고 싶으면 맏아들, 맏딸 이렇게 쓰는데, 아들, 딸 다 고유어거든요. 그러니까 맏아들, 맏딸, 맏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요 문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꼭 그럴 리가 없는데, 이 강아지나 소 같은 경우는 한번 출산할 때 딱 한 마리만 낳는 게 아니잖아요. 강아지 뭐 4마리 이렇게 낳으면 의외로 제일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가장 작거나, 태어난 뒤에 엄마 젖 잘 못 찾아 먹고 오히려 마지가 더 조그맣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 엄마의 배라는 그 산도, 그 문을 열고 나오느라고 기운을 너무 쓴 거지 애가.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 배를 열고 나와서 딱 태어나자마자 얘는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바로 엄마 젖을 찾아서 무는 게 아니라, 기운이 없어서 살짝 누워서 비슬비슬 대고 있으면 이제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 세 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그 출산하는 길, 산도를 열고 나오는 힘든 게 없었으니까 얘네는 나와가지고 푹 쓰러지지는 않아. 엄마 젖을 잘 찾아 먹는 거야. 그러고 나면 요 둘째나 셋째나 요런 아이들이 오히려 맨 첫 번째로 나온 아이들보다 더 몸집도 크고, 더 씩씩하고, 더 활발하고, 이렇게 더 잘 크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강아지, 뭐 송아지 요런 애들 보면
맨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엄마의 그 산도를 열고 나오느라고 너무 힘을 써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쭉 늘어져 있다가 이제 기운을 차리고 나면 엄마 젖은 다른 놈들이 다 물고 있고 얘는 첫 젖을 못 먹고 오히려 비슬비슬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문열이라는 경우는 이렇게 제일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좀 힘이 없고 비슬비슬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3번 마지인 그는 동생들에 비해서 체구도 작고 병들어서 몸도 약할 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도 어리숙해. 이러면 아이고 문열이구나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3번 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2번에 애송이라는 말은 좀 들어볼 만도 한데 아유 아직 애송이네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그 애송이라는 건 어린 애 할 때 애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아이고 아직 애네 이럴 때 애송이라는 말을 쓰는데 나이랑 상관없이 좀 어른이 돼서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 나이 30이나 뭐 40이 넘어도 내가 어떤 일을 새로 시작을 했어? 근데 잘 못하면 아이고 아직 이 일에는 애송이네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 뭐 나이랑 상관없이 내가 40이 넘어도 연애 경험이 없고 모태솔로였고 이러면 이렇게 남자친구 앞에 서 있을 때 좀 쑥스럽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연애하는 데는 애송이구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애송이라는 건 아직 경험이 많지 않구나. 애기들이 그런 거니까 아직 경험이 많지 않구나. 아직은 일이 서툴구나. 아직 못하는 게 많구나. 이럴 때 애송이라는 말 씁니다. 아유 너는 아직 애송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경험이 별로 없다는 소리예요. 애송이는 좀 들어봤을 것 같고 천둥벌거숭이라는 말은 조금 낯설 수 있겠네요. 일단 벌거숭이라는 게 뭐냐면 옷을 하나도 안 입으면 그거 벌거벗었다 그러거든. 그래서 그 벌거벗은 사람을 벌거숭이라 그래요. 다 커가지고 뭐 옷 하나도 안 벗고 벌거숭이 상태로 다닐 사람은 없죠. 그 성적으로 노출증이 있거나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성인이 돼서 벌거숭이 상태로 다닐 사람은 없지. 아직은 좀 철이 없는 애기였을 때 벌거숭이 상태로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둥벌거숭이라는 건 천둥처럼 천둥 칠 때 꼬꼬꼬강 막 이렇게 소리 나잖아. 근데 천둥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겁이 없다는 얘기일 거고 벌거숭이로 있다는 건 순수하다는 얘기거든요. 철이 없고 순수하다. 그래서 아유 우리 아들은 아주 천둥벌거숭이라 이러면 겁도 하나도 없고 겁대가리도 없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이럴 때 천둥벌거숭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 우리 동생은 천둥벌거숭이에요. 이러면 철이 없어. 그래서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게 없이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난리가 나. 이럴 때 우리 동생은 아직 천둥벌거숭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철딱선이 없을 때 쓰는 말이야. 철딱선이가 없어서 좀 겁없이 할 때 완전히 천둥벌거숭이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얼치기라는 말은 정신을 순 우리말로 얼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얼이 덜 찼다는 얘기야. 그래서 얼치기라는 건 좀 야무지지 못하고 모자라는 사람? 요런 사람은 얼치기라고 합니다. 아주 얼치기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신 못 차렸구만 요런 소리와 같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천둥벌거숭이 같은 단어는 좀 봅시다. 소설에서 인물 얘기를 할 때 요 인물의 특성이 천둥벌거숭이인 인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겁없이 막 이런저런 일에 겁없이 뛰어드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면 그 인물 얘기할 때 그는 천둥벌거숭이와 다를 바 없었다. 요런 말들 나오고요. 그 1930년대 작가인 김유정 같은 경우는 그 좀 시골 말들을 많이 살려서 쓰려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시골 말 일부러 살려서 쓰려고 했겠죠. 당시에 물론 바로 출간이 되진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작가였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어 없애겠다고? 우리말을 없애지 않으려면 어딘가에서는 써야지 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이렇게 좀 시골에서 쓰는 사투리 같은 거 안 잊으려고 사투리를 의도적으로 좀 많이 사용해서 썼었던 작가예요. 그래서 김유정 작가의 작품 같은 거 보면 당시 강원도, 김유정 작가의 공간적 배경은 강원도 산골로 많이 나오는데 강원도 지역에서 사용했었던 순우리말 어휘들이 많이 나옵니다.
김유정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설명할 때 그는 천둥벌거숭이였다. 그는 만무방이나 다름없었다. 요런 단어들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작품에서 이제 천둥벌거숭이라는 말이 나오면 겁이 없이 아무거나 막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구나. 겁 없이 뛰어드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인물의 성격이 그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먼저 여기 나온 거 보면 부스러기 같은 지연 말단에 얽매이지 않고 진실로 국민을 걱정하는 대인배라는 건 물론 한자 말입니다. 큰 대자예요. 마음 씀씀이를 크게 쓰는 사람을 만나기가 이리도 힘들단 말인가 라고 탄식하네요. 대인배가 없대요. 정치인들이. 한마디로 모두들 대인배가 아니다. 대인배가 아니면 한자로 얘기하면 소인배라는 걸 텐데 이런 소인배, 생각하는 게 작고 뜻이 작은 사람을 나타낼 때 순 우리말로는 뭐를 쓰면 좋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고민 한번 해보실까요? 대인배의 반대를 한자로는 소인배라고 할 것이고 그는 대인배야 라고 하면 마음 씀씀이가 넓고 큰 사람, 그 사람은 소인배야 이러면 마음 씀씀이가 작고 좀 쪼잔한 사람 이런 걸 가리킬 건데 이런 쪼잔한 사람에게 어리숙한 사람,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쓸 건지 밴댕이라는 말을 쓸 건지 책상에서 공부만 한 사람이라고 쓸 건지 샌님도 책상 물림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샌님이라는 거는 옛날의 양반들이라서 세상 물정 모르고 공부만 한 사람이거든요. 책상 물림이나 샌님이라는 건 세상 물정 모르고 공부만 했지 이 공부도 책으로 공부를 한 거라서 뭘 잘 몰라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나는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이런 사람들 책상 물림, 샌님 이런 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밴댕이가 생선 이름이에요. 그 서해 쪽에서 나는 생선인데 요게 인천이나 강화도나 요쪽 가면 밴댕이 회무침을 먹을 수도 있지만 조금 거기를 벗어나서 조금만 내륙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밴댕이 회무침이라는 거 좀 낯설걸요? 밴댕이 젓갈이 익숙하지? 요 밴댕이라는 게 생선인데 밴댕이를 뭐 구워 먹었어요. 밴댕이 졸여 먹었어요. 이런 밴댕이 조림, 밴댕이 구이 이런 음식 낯설잖아요. 주로 밴댕이 젓갈로 먹어. 왜냐하면 요 밴댕이가 성격이 너무 급하대요. 그래서 그물로 잡아서 건져 올리면 얘네가 그물에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생선이 살아 있어야지 죽어 있으면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하니까 빨리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선이 상하지 않게 밴댕이를 잡으면 옛날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밴댕이라는 요 생선이 상하기 전에 소금을 왕창 뿌리는 거지. 그 소금이 항균 작용 이런 걸 하니까 소금을 왕창 뿌려 놓으면 부패해서 썩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 밴댕이라는 생선을 옛날부터 소금 왕창 뿌려 놓은 젓갈로 많이 먹고 요 밴댕이 젓갈 요리를 많이 먹었었거든. 근데 왜 그렇게 밴댕이 젓갈로 먹었냐? 밴댕이가 소갈머리가 나빠. 소갈머리가 나빠. 이렇게 잡히면 승질이 나서 성질이 나와서 자기 성질을 못 견디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화가 많고 속이 못된 사람을 가릴 때 밴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밴댕이 소갈머리를 봤나 이렇게 얘기하면 성격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너는 밴댕이 소갈 딱지야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게 넓지 못하고 화가 나면 잘 못 참는 사람을 가리킬 때 아유 이 밴댕이 소갈머리야 이렇게 씁니다. 저는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밴댕이 소갈 딱지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좀 들어봤죠. 그 야단 맞고 이럴 때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뭐 이렇게 순순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꿍 하고 있고 이러면 아이고 요 정도 야단 맞았다고 저 입 튀어나오는 거 보라고 아주 밴댕이 소갈 딱지가 따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넓고 크지 못하고 작은 거에도 화 잘 내고 작은 거에도 잘 삐지고 이럴 때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고 씁니다. 자 일단 5번까지 보고 잠깐 쉽시다. 자 5번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김만수 씨는 빈칸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 넣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한 연기 생활 때문에 한때 막 조급증이 들었어요. 이거 조급증이라는 건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조급증이 들기도 했지만 특유의 성실함으로 꾸준히 노력을 했더니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대요. 이렇게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조급증이 들었었던 건 아마도 연기 생활을 조금 늦게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좀 늦게 시작한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말, 네, 늦각이죠. 그래서 뭐 직장 같은 걸 옮겨서 내가 20대의 직장에 다니다가 뒤늦게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면 아우 제가 자영업에는 늦각이라서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꼭 대학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 안 가고 뭐 유튜버 크리에이터나 할 거예요. 막 이런 거 연습하다가 나중에 또 학벌을 따진단 말이야. 우리 사회는 뭐 어느 학교 나왔대? 뭐 전공한 사람이래? 뭐 이런 것들 관심 가지니까 그제서는 아 나도 좀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늦게 대학을 갔다거나 이러면 늦가기 대학생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늦가기라는 말은 어렵진 않죠. 늦게 시작한 사람을 가리킬 때 늦가기 대학생이에요. 늦가기 사업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1번에 있는 괴딴지, 뚱딴지 2번 좀 들어봤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런 말 들어봤을 건데 뚱딴지라고 얘기할 때 엉뚱한 소리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엉뚱한 소리야 이럴 때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 뭐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냐 이럴 때 뚱딴지 같이 행동한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뚱딴지랑 괴딴지는 같은 말이에요. 뚱 이거 엉뚱 줄인 거라 그랬잖아. 괴는 괴팍한 괴이한 뭐 이런 거야. 뭐 이렇게 괴팍한 행동을 해. 뭐 이렇게 괴이하다라는 거 이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이렇게 괴이한 행동을 해 이럴 때 아유 괴딴지 같은 소리 하네 이러면 괴상한 소리 한다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런 말입니다. 괴딴지 같은 소리 한다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봐주셨으면 좋겠는 말은 망석중. 요 망석중이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 망석중은 사실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에도 있어요. 이 서양에 어떤 게 있냐면 요렇게 까맣게 장막 쳐놓고 요게 이렇게 인형만 보여주는 그 요렇게 인형들이 연극을 하는 게 있죠. 인형극이죠. 요 인형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 뒤편에서 이렇게 줄을 달아 놓은 거지. 요렇게 줄을 달아서 요 줄을 움직여서 팔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뭐 입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요 줄 이렇게 손으로 위에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움직이면서 요 인형극 하는 게 있어요. 서양에서는 요거를 마리오네트라고 해요. 그래서 마리오네트 극이라는 게 인형극이죠. 근데 요 인형이라는 단어는 한자 말이에요. 그 우리말로는 그거를 망석중이라고 합니다. 그 망석중이라는 건 끈을 매달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망석중이라서 저 사람은 망석중 같은 사람이야 이러면 자기 줏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 조정하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또는 뭐 친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자기 줏대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망석중 마리오네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에는 요 인형을 가리키는 게 망석중이라는 말 말고도 꼭두각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완전히 꼭두각시처럼 움직인다라는 거는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런 거 할 때 쟤 꼭두각시야 이렇게 얘기를 요건 조금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쟤는 뭐 인형이나 다를 바 없어. 이렇게 한자보다는 꼭두각시처럼 움직여. 꼭두각시처럼 행동하는 거야. 저 사람 좀 꼭두각시야.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이 꼭두각시랑 같은 말이 망석중이라는 것도 같은 거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즘에 요게 마리오네트라는 거는 요게 프랑스에서 시작됐나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나 그래서 요게 유럽에서 온 말이라서 요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잘 안 쓰고
요즘 우리가 이렇게 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아바타죠. 누군가의 아바타처럼 움직인다 요 말 많이 쓰는데 아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고유어가 한자어인 인형에 이미 많이 밀리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요 한자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영어권의 어휘들한테 또 밀리고 있거든요. 요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렇게 전쟁에서 자꾸 우리말이 좀 져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 고유의 언어를 말은 가지고 있지만 글까지 문자까지 가지고 있는 민족은 되게 적고 우리는 한글이라는 우리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고유의 언어가 되게 섬세하게 잘 발달되어 있는 언어였어요. 우리가 자꾸 안 쓰는 사이에 없어지고 이래서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한자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충분히 있었는데 요게 한자 문화권 속에 있고 양반들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자로 준비를 했었고 후세대들은 그런 사람들이 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자어를 더 많이 쓰게 된 거지 실제로 우리말 어휘가 상당히 정교하고 세밀하고 풍부한 어휘가 있었는데 소실된 겁니다. 지금 나도 또 소실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는데 우리말은 자꾸 써줘야지 살아남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단어들 조금 이렇게 뭐 멍추, 맹추, 멍청이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도 있었고 이런 얼바람둥이야 요런 좀 부정적인 단어들도 있었지만 가급적이면 너 얼이 빠졌구나 이럴 때 얼 뭔지 알아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조금 신경 써서 기억을 해두는 게 또 우리 민족적인 자부심이지 않을까요? 단어 조금 봐두시고 수업 끝났다고 바로 접지 마시고 요 정도 단어는 알았어요 또는 모르는 게 있었으면 요 정도까지는 외워둬도 괜찮겠어요 싶은 것들을 한 대여섯 단어 정도는 좀 기억해서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사람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 하나 더 볼 거예요. 일단 끊겠습니다.